자, 오후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강연은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의 강연으로 활짝 열어보겠는데요. 팬데믹과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재난은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며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이 명제가 오늘 아시아 미래 포럼의 중요한 또 주제 의식이기도 한데요.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또 관련해서 더 깊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 이정우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면 됩니까?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제 11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제가 강연할 기회를 갖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하는 아마 전무후무한 이런 경험도 아주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주 예상보다 오래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정도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질 않고 내년으로 결국 넘어갈 것 같고요.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고 또 전 세계인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다 저하했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었고 대인관계가 크게 감소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 우울을 떨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팬데믹과 불평등입니다. 즉 팬데믹이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의 피해를 보면은 제가 이 원고를 쓸 때가 한 2, 3주 전인데요. 그때는 감염자가 5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30만 명인데 지금은 또 좀 더 많아졌습니다. 치사율이 2.45% 정도인데 한국은 초기에는 아주 심한 나라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세계 90위 정도의 위치에 있고 치사율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5대 감염국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순서대로 하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이런 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하루에도 얼마 전까지 10만 명 발생했는데 지금은 20만 명 이런 엄청난 규모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20세기 들어와서 1918년 이 해는 1차 대전이 종결하는 해인데 이 해에 스페인 독감이란 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 세계 인구의 2%가 사망한 것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고 좀 전에 코로나19에 지금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했는데 사망자는 수십만 명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7년에 아시아 독감, 68년에 홍콩 독감 같은 게 있었고
최근에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사스라든가 조류 독감, 그리고 메르스, 에볼라 이런 것이 아주 짧은 주기로 금방금방 또 재발하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최근에 과거에는 이것이 뭐 100년에 한 번 오고 몇십 년에 한 번 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잦게 자주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뭔가 오만하게 행동한 데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조류 독감 또는 그 많은 축산 오리와 닭이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이런 현상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뭔가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다고 해왔는데 과연 그것이 발전이었는지 후퇴인지 큰 재앙을 갖고 오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이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세계 성장률을 예측한 IMF의 결과를 보면은 2020년 올해 초만 해도 전 세계 성장률이 3% 될 것이다. 이렇게 IMF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예측이 급격히 하향 수정되었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에서 40여 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팬데믹은 주로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의 영향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당시 이런 역병이 한번 돌았을 때 불평등이 1.5% 정도 상승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학력자의 취업이 5%까지 감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최근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되 다만 이번에 이 코로나는 과거의 역병에 비해서 좀 더 피해가 크지 않겠는가, 불평등도 좀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병 중에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흑사병입니다. 블랙데스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14세기 중반에 5년간 유럽을 휩쓸었는데 당시 사망자가 유럽 인구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2명 중에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이 흑사병의 결과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불평등을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의 재산 상속에서 큰 재산이 분할 상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흑사병은 14세기의 흑사병은 불평등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런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17세기, 19세기, 20세기에 나타난 그 이후의 역병들은 이 팬데믹은 대부분 불평등을 확대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팬데믹은 거의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팬데믹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일 크게 꼽는 것이 사람들이 불평등 확대입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 정치인이 말하기를 억만장자들한테 코로나는 남의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국 서민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렌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집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 내겠다, 이렇게 창문에다가 흰색 천을 내거는 이런 새로운 어떤 투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계층별로 의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큽니다. 아직도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계층별로 또는 인종별로 의료 가입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인은 75% 가입해 있는 반면에 흑인은 55%, 히스패닉은 50%, 이런 식으로 의료 가입률이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이런 소수민족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코로나에 이번에 입원했던 62일간 입원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다행히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110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하기를 살아남은 것에 죄책감이 든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의료 제도의 허점, 맹점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흑인과 히스패닉은 의료보험 가입률에서도 불리할 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직업에서도 주로 저임금, 저숙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업, 개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교 수업이 크게 폐쇄 또는 감축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정 환경 차이로 인해서 계층 간 학력 격차의 확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몇 개 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800개 교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 환경과 기기,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 수업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의 차이가 있죠. 따라서 가정 형편의 상중하에 따라서 그런 격차가 있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해보니까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학력이 저하했고 수학 과목에서 학력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보 격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용 충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첫 3개월 동안에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 감소폭이 1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OECD
고용 감소폭이 1.2%였는데요. 그 감소폭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위기가 금융위기보다 고용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는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임금,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당연히 많이 높아졌고요. 따라서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인적 자본이 손실이 나타나는데, 이 인적 자본을 손상을 예방하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성별로 보면은 이 팬데믹은 특히 여성에 가혹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실업률을 보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의 충격이 큰 대면 서비스 업종에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음식, 숙박, 도소매업 종사자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시설과 학교가 폐쇄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고, 따라서 육아의 책임이 이제는 가정에 돌아간다. 그럼 가정에서 누가 돌보느냐 했을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에, 결국 엄마들이 육아의 책임을 많이 떠안게 되고, 따라서 휴직을 한다든가 또는 바깥 일을 포기하는 이런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 증가의 폭을 보더라도 여성이 한국에서도 다른 OECD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 취업 감소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 청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위험 직업군에 일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일수록 고위험 직종에 몰려 있고, 또 실직 위험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악마는 맨 꼴찌를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Devils take the hindmost,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피해를 주는데 골고루 모든 계층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취약한 집단을 먼저 더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지금 폐업과 수지 악화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직장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3, 4월에 보면은 미국 취업자의 50%가 재택근무를 한다. 유럽은 그보다 좀 낮은 37% 정도 이렇게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도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은 주로 상류층이 합니다. 하류층은 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임금 계층률을 보니까 상위 10%가 68% 재택근무를 하는 데 비해서 하위 10%는 28.6%로 계층별로 재택근무 기회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별로도 주로 정보산업이나 금융같이 고소득 직종일수록 재택근무하기가 쉽고, 그 대신에 저임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은 재택근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재택근무는 생산성이 의외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다고도 하고,
통근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재택근무의 기회가 골고루 가야 하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직업이 있는데요. 직업 중에는 어떤 직업은 어려운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로 저학력자가 많고 또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대책으로서 각국이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피케티는 2년 전에 이 아시아 미래 포럼에 와서 기조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이 피케티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사회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국가라는 말은 복지국가하고 비슷한 말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북이든 남이든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사회국가가 필요하다. 이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과감한 부자 정세가 필요하다. 소득세도 높이고 재산세도 높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금융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형태 또는 대출에 유럽에서는 1.3조 유로를 지출을 했는데요. 그 액수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럽 GDP의 1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독일은 한 13% 되고요. 스페인은 8%인데 평균적으로 한 GDP 10%를 코로나 대책 재정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GDP의 한 10%의 재정 지출을 코로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위기 대책으로 추경 1, 2, 3차가 있었고 최근에 국회에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2, 3차 지원 예산을 합쳐보면 61조 원인데 이것은 작년 GDP의 3.2%입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10%에 비교하면 우리는 3분의 1 수준인데 이것도 국내에서는 너무 과잉 지출을 했다 하는 비난 여론이 너무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4차 지원을 3조, 4조 이런 규모로 하는데 3조, 4조 더 보태봤자 GDP의 4%를 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좀 발상을 전환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금융정책은 대체로 제로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팬데믹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물론 이런 재정, 금융 확장 정책은 세계와 발맞추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구조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막상 맞아 보니까 드러난 우리 사회, 한국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잉 자영업 비대 현상은 한국 자본주의가 복지 자본주의로 가지 않고 토건 자본주의로 간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제에 자영업을 줄이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복지국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 보편의 그런 복지국가로 가야지 세계에서 하지 않는 토건국가, 일본, 한국 정도만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오래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크게 반성하고 방향을 복지 자본주의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자영업자도 살고 다른 국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특히 비정규직의 과잉 그리고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어디로 보나 노동인데 그걸 노동이 아니라고 하고 노사관계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이런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 이것은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그 고통, 과로에 시달리고 말이죠. 택배 노동자가 한 개 배달했을 때 7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단추를 누르고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고 그 많은 택배 물품을 나르는 이 노동자들의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불평등도 차제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교육제도, 입시제도,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고사라는 이 거국적인 행사에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어른들이 제도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외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외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점에서 마침 코로나의 이런 불평등 위기가 왔기 때문에 차제의 이 교육 불평등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영세 상공인들이 지금 내야 하는 과다한 임대료 부담, 그래서 아까 첫머리에 미국의 렌트 스트라이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임대료 못 내겠다,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제일 큰 고통은 과다한 임대료에 있습니다. 인건비나 무슨 손님이 적고 그런 문제보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엄청난 임대료 부담, 이것을 줄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높습니까? 지금 뭐 전월세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토지 공개념을 확립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서, 그래서 집 가지고 땅 가진 사람들이 계속 불로소득을 벌고 그 반면에 집 없는 사람들이 계속 서름을 당하는 부익부 빈익빈일 날로 심해지는 집 한 채 수십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팬데믹이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고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왜? 한국 자본주의가 갖는 특수성,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비정규직 너무 많고 부동산 임대료 너무 비싸고 등등, 또 교육 불평등 너무 심하고 입시제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잘못된 자본주의를 차제에 수정하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반성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겨레 신문에 감사를 드리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청중은 예년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제가 발제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미래 포럼 조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이시기도 하시죠. 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의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강연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경종을 울리는 뜨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재정부양책 강화해라, 그리고 부자 증세해라,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팬데믹 영향을 있는 취약 집단,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문제, 우리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만한 귀한 시사점을 주신 아주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에도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